이 책에 보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 썰물이 빠지면 누가 빤스만 입고 헤엄을 쳤는지 빤스도 벗고 헤엄을 쳤는지 네. 왜 웃으시죠? 일단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버텨야 돼. 버텨야 좀 되니까. 더 네. 머니 게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머니 게임이란 거?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조수빈TV에서는 자동차 리뷰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게스트로 누구를 모실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좀 신뢰감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박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네. LG경제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방송에서 조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예, 조 박사님, 조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이곳은 사랑해요 LG. 네. 사랑해요 LG. 제가 사실 LG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알려드렸어요, 빈둥님들. 네, 저는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뉴스 할 때도 되게 자주 나오셨잖아요. 네, 게스트로. 네.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 조영무 박사님은 맨날 나와서 경제 얘기하고 한국 경제가 어쩌고 일본 경제였는데 본인 재테크는 잘하고 있을까? 네. 제가 주식은 네.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네. 비교적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일찍 진짜요? 시작했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자주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플러스 수익률이고요. 쏠쏠하다.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자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그런 편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문가인데 더 본인 재테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 못 깎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걸 좀 들어야지 저희 신뢰감이 간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잠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투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은요, 우리 빈둥님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새해에는 좀 돈을 불려봐야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돈을 불리지는 못하더라도 잃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제가 조수빈 피셜로 선정을 한 첫 번째 책인데요. 오늘 그 댓글로 서평도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퀴즈에 정답을 달아주신 분 가운데서 5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네. 새해에는 정말 코로나19도 문제지만은 정말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금 제로 이코노미라는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제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에서 이런 네네. 제로라고 하는 숫자들을 많이들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로, 예.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0명대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0명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네. 여성분들께서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한 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0.8명대입니다. 한 명도 안 나는.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거니까 대가 끊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의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 이상 줄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다가 그 사이에서 이제 손자, 손녀가 한 명도 없는 일명도 안 되는 상황. 인구 절벽이 딱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의 이 인구 전문 연구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 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사라질까를 조사를 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한국도 그 정도인가요? 일본이 사실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해서 네. 우려를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본조차도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숫자가 1.3명대예요. 되게 심각하구나. 네. 애 몇 명 낳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할 일 다 하셨군요. 그런 면으로라도 애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이고요. 지금 저희 촬영 오늘 미스터 심이라고 오셨는데 몇 명이에요? 저희는 다 할 도리를 하죠. 여기 벌써 7명이네요. 우린 굉장히 할 일을 했어. 그 제로가 출산율 제로. 또 네. 뭐가 제로예요? 그리고 요즘에 은행에 돈 맡기시는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은행에 돈 안 맡긴 지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경제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은행에 돈 맡길 때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가 1%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령 제가 금융자산이 10억이 있잖아요. 네, 10억 있으시군요. 뭐 가정입니다. 아유, 더 있네요. 10억이 네. 있으신 분이 네. 은행에 예금을 맡기게 되면 1년 동안에 받는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것을 월별로 환산을 100만 원도 안 해보면 되는. 80 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10억 있다면 되게 부자 같은데 근데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 80 몇만 원은 사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앞으로는 내가 어느 만큼 금융자산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러한 보다는 자산의 규모보다도 근로소득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 얼마나 일을 해서 버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10억 자산이 있으신 분보다 매달 일을 해서 100만 원씩 네네. 안정적으로 버시는 분들이 아.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부자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 빈둥님들 슈퍼챗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 출산율, 금리, 또 물가도 거의 보니까 멈춰져 있는 듯한. 그 부분은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경제 프로 같은 데 출연을 해서 네네.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6% 정도거든요. 거의 안 올랐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달리세요. 난 살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도대체 시장으로 나가보기는 했느냐. 맞아요. 님은 뭐 하시는 네, 분이냐. 뭐 10,000원짜리 들고 나가도 살 네. 것도 없고, 네. 도대체 요즘에 외식 물가, 먹거리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무슨 딴 세상 이야기 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책에 간단히 적어놓긴 했는데, 그 지표 물가라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상의 물가가 있고요. 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관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반면에 제가 조금 전에 저희가 장을 보러 나가거나 외식하러 나갔을 때 장바구니 느끼는 물가. 물가, 그런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주관적인 체감 물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체감 물가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자주 사거나 네. 또는 반드시 사야 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체감 물가는 많이 오르게 돼 그렇죠. 있어요. 샤넬백을 사셔야 되는 분은 샤넬백이 올해도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올랐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사셔야만 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먹거리, 외식, 그리고 운전하는데 필요한 휘발유 가격.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어렵죠. 느껴지는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네네. 사실은 통계청에서는 그런 물가들만 보지는 않거든요. 수백 가지 물건에 대해서 골고루 조사한 다음에 물가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공식적인 지표 물가 상승률이 0%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체감하는 농수산물 가격 또는 뭐 이런 에너지 가격 이러한 것들은 올라가고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그 외에 많이 사는 뭐 공산품이라던가 옷값이라던가 이러한 물건 가격들은 잘 안 오르고 있거나 예. 어떤 물건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아니,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은 내가 똑같은 돈으로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런 물건을 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저희가 무슨 기업에 속해서 임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자영업자시라고 한다면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돈이 없으니까 물가가 그대로라고 해도 0%라고 해도 네. 나한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월급도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받는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를 파느냐 그리고 한 개에 얼마에 파느냐는 네. 건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많이 못 팔기도 하지만 네. 팔 수 있는 가격이 잘 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0% 물가 상승률의 의미거든요. 그럼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매출 상황은 매출이 잘 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네.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풍비박산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기업들이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고 임금도 못 올려주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제로 이코노미 제로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성장이 멈춘 시대가 그렇죠. 아닌가 저는. 맞아요. 그래서 뭐 출산율, 네. 물가 상승률, 금리 음. 이러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경제 지표들이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0으로 계속 수렴해 가고 있었는데 네. 지난해 저희가 겪었던 코로나가 마이너스.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지만은 결국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네. 상흔을 남길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0으로 가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더 빠르게 0으로 가게 만드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가속화시키는. 그것이 우리 경제에 남기는 상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네. 적어도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을 권하게 된 건데 이 책에 보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 썰물이 빠지면 누가 빤스만 입고 헤엄을 쳤는지 빤스도 벗고 헤엄을 쳤는지 네. 왜 웃으시죠? 네. 그게 보인다. 네, 맞아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있잖아요. 네. 어떤 놈이 되게 뒤통수를 치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친구였는지 그걸 알 때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썰물이 빠졌을 때 누가 빤스만 입었는지 네. 이렇게 저 이렇게 유튜브 찍는다고 미스터 신 저희 KBS 동기인데 네. 맞았어요. 저런 분들은 빤스만 입고 있지 않았다. 근데 썰물이 빠졌을 때 누가 발가벗고 있었는지 안다는 말이 저는 와닿았던 게 사실 작년에 저희가 가난해진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졌지만 주변에 부동산에서 돈 벌었던 사람도 있었고 네. 주식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네. 막 심리적으로 오히려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거고요. 네. 백신이 이제 다 보급이 되고 그럼 네. 언젠가는 종식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 있고 누가 진짜 부자였는지 아니면 누가 그렇게 거품만 갖고 있었는지가 보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먼저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러면 제로가 아니고 조금 더 워낙에 바닥이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가?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어떨까요? 내년은 어떨까요? 그래도 제가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는 비율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1점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물가 생각하고 이러면 그게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장률이라고 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으면 올해는 그냥 보통 수준만 해도 성장이 올라가요. 네. 그걸 경제학적으로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좋아진 더 말해줘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정부 같은 쪽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저는 한 2점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경기 반등세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쵸. 한번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올라갈 수 그렇죠. 내년 성장률은 또 올해의 이런 경제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얼마나 늘었나를 계산하는 게 내년 경제 성장률이 될 테니까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경기 반등이 올해 정도에 끝나고요. 내년부터 다시 경제 성장률이 가라앉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우셨잖아요. 네. 일자리를 잃으신 분도 많으셨고 매출이 끊긴 자영업자분도 많으셨고 일단 살아남아야 됐거든요. 버텨야 좀 되니까. 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빌리셨어요. 맞아요. 그 정부에- 소상공인 대출해주고. 그쵸? 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2천만 원씩 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지원인데 사실은 대출이에요. 그쵸. 나중에 저도 그거 받으면서 네, 아니 이걸 줄 거면 그냥 주지. 네. 또 갚으라고 한다는 건 언젠간 갚아야 된다는 거다. 이래서.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언젠가는 진정되거나 완화가 되겠지만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빚이 남죠. 맞아요. 빚이에요. 그러면 그 빚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대규모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빚잔치라고 부르죠. 탕감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갑자기 늘어난 빚을 갚는 것을 우리에 앞서서 1990년대 일본 경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맞아요. 샀다가 거품 쫙.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붕괴해 버리니까 샀던 자산 가격은 급락했는데 빚만 남는 거죠. 그쵸.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업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해요. 가게는 빚 갚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은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코로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빌렸던 빚이 너무 빨리 늘었어요. 한마디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그렇게 빨리 빚이 늘어난 적이 없었어요. 예년의 증가 속도에 거의 두세 배에 달했고요. 특히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집을 사시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빚은 이렇게 정책 당국이나 정부가 나서서 탕감해주지 않으면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는 과정에서 가령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장사는 여전히 안 되고 사람들은 돈을 못 쓰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살아나는 것 같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러요. 대차대조표 불황. 네. 일본에서는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는 장부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대차대조표상에서 차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쪼그라들면서 빚만 남은 상황이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빚이 코로나 때문에 급증하면서 대변 쪽에 빚만 급증해버린 상황. 한마디로 원인은 일본과 조금 다르지만 오랜 기간에 고통스럽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는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그렇게 잘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보느냐. 어쩌면은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우리 경제 성장세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의 급증도 문제지만 그 빚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그쵸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내 가족들이 사는 집을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빚을 내지 않고서는 살 수도 없는데 지금 빚도 막았어.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대출도 막는데 대출을 쪼이긴 쪼이는데 또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정말 굉장히 우울하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는 굉장히 양극화된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봐요. 양극화요? 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머니게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머니게임이란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상황. 음.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상황이 좋거나 고소득층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외출이나 외식 같은 거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계층이 어떤 계층들이냐면 음식 숙박업에서 일하시거나 도소매업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서비스업 하시는 왜 분들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행사도 많이 줄었어요 방송할 때. 맞아요. 맞아요. 왜 내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러냐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맞아. 행사를 해야지 분들이 내가 있어요. 돈을 벌지. 그런데 이러한 업종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도 평균 소득이 낮은 계층이에요. 반면에 고소득층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원래 교육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좋고 그리고 근로환경도 좋았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일수록 코로나가 터졌어도 원격 근무를 하시거나 재택 근무를 하시거나 별로 영향을 안 그리고 원격 받으셨거든요. 근무할 때도 있잖아요. 네. 돈이 있어서 컴퓨터 쫙 이렇게 설비 쫙 해놓고 네. 홈오피스 쫙 만들어놓고 이런 분들은 집이 더 좋아. 그죠? 예? 네. 근데 집이 막 여러 명 사시고 좀 그러신 분들은 어디서 원격을 하냐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저소득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위주로 소득이 줄었고요. 반면에 고소득층은 근로소득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근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뭐가 벌어졌냐면 주택 가격도 올랐고 주식 가격도 비트코인. 올랐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작년 한 해 동안 5배 오르고 네. 주식이 9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2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로 가니까 600%, 700% 올라간 주식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작년에 뭐라도 샀으면 다 부자였다고. 맞아요. 그죠? 뭐라도 샀으면 네. 그 말이 핵심이에요. 아무거나 내가 사도 돼. 살 수 있는 돈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빌려서라도 살 수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 수혜를 입으셨을 근데 가능성이 그거라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았을 분들이 자산이 원래 많았던 분들. 원래 많았는데. 원래 많았던 분들. 그 다음으로 좋았던 분들이 원래 자산이 없더라도 신용도가 좋거나 소득이 많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비테크를 해서라도 집을 사시거나 주식을 사시거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사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일자리도 잃고 자산도 별로 없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난해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는 강화됐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출, 빌리기도 맞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우선 규제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너무 갑자기 나라에서 기준 없이 쫙 하다 보니까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난해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남의 나라 있어도 얘기지. 네, 소득도 줄었지만은 네.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못 보신 거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불공평해.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음. 저소득층은 도리어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뉴스에서 한번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황금강 그 열풍이 일었을 때가 있어요. 네. 금강 찾는다고 막 멀쩡한 밭을 다 들어엎어. 음. 나중에 금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그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해야 되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네. 가을이 되면은. 근데 그런 게 진짜 1920년대에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맞아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돈 싸질머지고 다 저는 회사 그만두는 사람도 봤어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네. 돈이 돈을 먹고 하니까 사실 제가 회사 초년생일 때만 해도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에서 팀장 되고 부장 되고 실장 되고 본부장 돼서 내 몸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그릴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연봉을 억대를 받아도 서울에 집 사는 게 힘들어진 거야. 물려받은 게 없으면. 네. 그러니까 다 돈 게임, 머니 게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신종 황금강 시대 아닌가. 비슷해요. 네, 저는 이게 비슷해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 풍조 자체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브랜드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쵸? 네. 돈을 넣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네. 그게 물론 건강한 투자라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것은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앞서 뭐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도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지난해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돈이 돈을 버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위험성이 좀 일어나. 있더라도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구나. 네. 그런 걸 경험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원래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 다 하지, 다 네, 해. 집을 안 사셨던 분들조차도 당길 수 있으면 다 당겨서 그런 쪽에 뛰어드셨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상황이냐면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면 원금조차도 그냥 쪼그라들거나 사라져버리는 돈 상황이.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쩌면 그게 질투일 수도 있죠. 나는 안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아유 부러워. 이것일 수도 있고 안 하면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등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고위험 우리 집 살 때랑 비슷한 거. 집 살 때 네. 패닉 바잉 했잖아, 막판에. 네. 지금도 막판은 아니지만 패닉 바잉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야, 지금 안 사면 집을 영원히 못 사겠구나. 그렇죠. 주식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서 다 하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고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은 나만 이것은 바보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등 떠밀리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시장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경제 관련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늘고 이런 경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발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책에서도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쩌면 원치 않아도 등 떠밀리듯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위험 고수익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 이 투자처는요 돈만 넣으면 정말 이익 많이 낼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넣으면 사기야. 예, 그런 말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투자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처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치. 그리고 저만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처는 네가 하면 되지. 그렇죠.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투자처를 나한테 권유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뉴스에 제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컨텐츠, 이런 조수빈 TV, 이런 컨텐츠 보시면서 조금씩이라도 경제 관련된 지식 쌓으시고 내가 아는 쪽에 그리고 내가 익숙한 쪽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과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회사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자, 저는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